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박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인숙님이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꾹꾹꾹 누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세요라고 이렇게 재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굿말 생략하고 자 빨리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경화, 박양호, 박영선 장관은 자리를 떠나게 됐는데요. 여러모로 화제인 개각입니다. 일단 3년 7개월 동안 외교부 수장을 맡았던 강경화 장관의 이 깜짝 사퇴, 정의용 내정자가 기용된 점도 눈에 띄고요. 또 친문으로 분류되는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발탁되면서 또 서울시장이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박영선 장관 등도 모두 이슈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 부부장의 그 데스노트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고 박영선 장관의 출마를 위한 맞춤형 개각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김여정의 데스노트 이런 걸 기사화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북 창구는 통일부지 외교부도 아니고 그렇죠. 설령 데스노트를 의식을 해서 개각을 했 이런 식의 기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그 한 나라에 그 인사를 하는데 저쪽에 무슨 그런 것 의식해가지고 데스노트 식이 돼가지고 잘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피셜에 가까운 것도 그런 건데 이것을 기사화해서 지금 계속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요 김여정 데스노트 검색해서 그 정렬해가지고 나오는 언론사 이름만 확인해 보시면 어떤 언론사들에서 지금 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지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설사 그럴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걸 이렇게 기사화하는 건 좀 그렇게 좀 타당해 아니,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중에서 그냥 우스갯거리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식 기사에서 상관관계를 조금이라도 그렇죠. 따져가면서 좀 기사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생각이 들어요. 깜짝 사태가 아니죠. 사실은 지금 그냥 이런 측면을 봐야 되죠. 저는 언론은 아니지만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각이 된 게 누구보다도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김여정 그 발언이나 그것 때문에 나갔다고 이렇게 그걸 줄을 올려내서 해석을 하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사태에 맞춰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하는 거는 거기에 딱 맞춰서 지금 하려는 그 취지가 딱 보이는데 왜 그건 해석을 안 하고?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제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해서 했던 발언과 연결지어서 그런 대북 저자세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좀 정도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대체적인 분석은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가지고 우리 외교 라인 어떤 진용 이제 그 재편성한. 그러니까 안보실 2차 정도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분석이 가장 대체적이고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경화 장관이 그래도 임기 마지막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었고 워낙 대내외적인 평가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사실은 사퇴가 이 사의 표명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뤄진 것 같긴 한데 예측하지 못한 인사였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죠. 그러니까 그 문체부 업무하고 그 인연이 전혀 제가 없다. 찾아봤어요. 예. 저도 황희 의원이 뭘 했을까 보니까 도시공학 쪽으로 많이 일을 좀 했더라고요. 네. 도시하고 문화하고 연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통상 문화체육부 장관 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력 자체는 좀 전무하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에 띕니다. 네, 그러니까 정무직이니까요, 장관직은. 그러니까 무조건 경력과 이력만 가지고 뽑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그 주무부 그 부처들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관계된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마인드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황희 의원은 그런 소재 문체부 장관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구상을 갖고 있길래
발탁이 된 건지. 물론 청와대에서는 경력보다는 소통 능력을 좀 강조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총하고 민예총에서는 그 환영하는 이름의 논평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 문화예술인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좀 상당하거든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각 그 내각별로 이 부처별로 평가를 해봤을 때 문체부는 대체로 점수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뭐 블랙리스트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 그래도 좀 문체부 장관에 대한 현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는데 이번 인사로 약간 폭발하는 듯한 분위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뭐 1년 이상 조금 덜 남은 상황에서 쉽게 가려면 관료 출신을 하는 거 방법이기도 하고 또 만약 어떻게 보면 유력한 인사를 또 했다가 또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새롭게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이제껏 했던 정책을 마무리 짓는 차원이라고 봤을 때는 뭐 그런 의미에서 권칠승 후보자나 항의 후보자가 지금 내정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그 청문회에서 현역 불패라고 하는 게 또 그렇죠. 있기 그게 때문에. 큽니다. 그거 한번 또 하면 또 휘청거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유력한 사람을 쓰고 싶어도 썼다가는 또 그 사람들 공격당해가지고 또 아무튼- 다시 여론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당에서 입각한 경우는 이제 당하고 좀 일정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3부에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뭐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자세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논문을 통해서 코로나19 전파 억제를 위한 등교 중지 이 조치가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파 억제 효과에 비해 개인과 사회가 져야 할 부담은 더 크다는 게 논문의 요지였는데요. 등교 수업 재개 당시 이제 학교 내 감염 환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2.4% 약 3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또 국내 누적 확진자 중에서 소아 및 청소년 비율 역시 등교를 실시했을 때 전후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도 강조가 됐는데요. 이는 이제 해외 일부 국가들에서 선행되었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한 추이라고 합니다. 네. 정은경 청장은 이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팀과 함께 해당 논문을 지난달 소아감염 학회지에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논문이 나오다 보니까 오는 3월 개학은 등교 개학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영준 중대본 역학조사 팀장은 기자 설명회에서 시기에 따라 이런 양상이 반복될지는 다른 문제라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그렇잖아도 이제 지금 1월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나가고 네. 있으니까 한 달 뒤면은 어차피 좀 또 개학 시즌이 되는 개학이 거잖아요.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가는 논문인 것 논문이 같습니다. 이거는 뭐이 정은경 청장이라면 뭐 최고의 좀 전문가 권위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전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우려했던 게 이 아이들이 혹시나 감염됐을 때 네. 기저질환자나 노약자한테 옮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우려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죠. 학교 내에서 뭐 감염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데 전파되는 거 특히 가족 내 전파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등교를 안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인 게 예를 들어서 독감이라든지 네. 어떤 그 뭐 유행성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학교에서 어떤 뭐 전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는 또 지금 이게 지금 데이터가 다르게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학교에서 안 되고요. 또 확실한 거는 뭐 제가 정말 전문가라서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젊은 사람들한테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무증상이라든지. 이건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예,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아닌데 네. 특히 이제 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이게 크게 뭐 나쁘게 뭐 손상으로 가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감염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와 이제 경증이냐 그러니까 그 증상이 어떻게 그렇죠. 나타나는 다른 다른 문제죠. 문제이기 조금 때문에.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좀 뭐 우리 코로나를 항상 바라보는 거는 기저질환자라든지 중증 쪽으로 많이 좀 우리가 보다 보니까 글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좀 우려는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러니까 이 결과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학교에서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고 철저하게 이제 교사들과 이제 교직원들이 열심히 합심을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티하는 것도 뭐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근데 등교 개학을 미루고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면서 사실 학교 현장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업 일수만 간신히 채웠을 뿐 사실상
학력의 편차도 굉장히 커지고 기초 학력을 못 채운 학생들도 많아질 뿐더러 이럴수록 사교육을 통해서 보충 수업이 가능한 소위 말해서 좀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은 나름대로 학력을 유지하는 반면에 공교육에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더 처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기초적으로 원래 다졌어야 될 학력들을 제대로 못 채워주는 문제가 있다 보니 좀 등교 계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아니, 그래도 이제 네.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1년 정도 했잖아요. 뭐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몰라도 약간은 좀 적응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비대면 수업에 예,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통계 부분도 뭐 일부분 맞겠지만 결국 아직 상황에서 과연 등교 계약이 가능할지 상당히 신중하게 좀 그래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장 좋은 건 뭐 남은 기간 동안에 이 확진자가 확 수도 봐야 될것 줄어가지고 같고요. 등교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정세균 총리는 이 시선 집중 이 자리에서 인터뷰에 응하면서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겠다, 상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그런데 이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봤는데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았다.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 패키지를 짜는 것이지 좀 법정화보다는 적기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실상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반박한 셈인데 이를 두고 정 총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 놓은 상태인데 결국 옳은 게 관철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 세력도 있고 저항 세력도 있는 건 아닌가, 결국 사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를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비판한 셈입니다. 아니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거 법제화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헌법에 있거든요. 손실 영업 보상하는 걸. 법률로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법을 만드는데 아마 정세균 총리가 얘기했던 게 상시적으로가 아니고 예컨대 이 감염병이라든지 전염병 상황이 돼가지고 뭐 직장을 영업을 못한다. 그럴 때 보상할 수 있는 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유럽이나 미국에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 법제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맞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아니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의 차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있는 것은 둘째치고 네. 외국 사례부터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저는 법제화된 걸 찾기 어렵다. 당연하죠. 이거는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한다라는 게 되는 건데. 아니 대한민국 헌법 23조 3항에 분명히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네. 법률로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정부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했던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법률로 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해서 그렇죠. 이제 그걸 만들겠다 이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아니 외국 그러면 외국의 이해가 안 경우가 돼.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우선 가치가 되는 겁니다. 또 외국에도 있어요. 외국에 지금 같으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예. 김용욱 차관이 아실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법에 넣으면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그 법에 뭐 말미나 이런데 이런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만 넣기만 하면요. 헌법하고 충돌 없이 정확하게 영업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상당수 외국에도 상시적으로 계속 그 영업 손실 보상 조항은 없겠지만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손실 보상해 준다는 조항들은 다 있을 겁니다. 네. 찾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기재부 같은 경우는 재정 얘기를 하면서 돈 나가는 거는 이거 계속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아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 발언을 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바로 뒤에서 반박을 해버리면 너무 이상합니다. 그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도대체 들면 뭐 하자는 이해할 시츄에이션인 수가 거예요? 없어요. 기획재정부 차관으로서 이런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뭐 내부 보고서라든가 뭐 건의를 통해서 충분히 입장을 전달을 하고 사실 뭐 정부 부처별로 각 부처별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이걸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게 최선이겠죠. 근데 그 의견을 갖고 있는 거 하고 어쨌든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바로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역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거절하는 셈인 거잖아요. 거부한 그렇죠. 셈인데 이것도 1차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니요, 근데 거절 거부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게요. 기획재정부 차관은 거절 거부의 권한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절한다는 표현은 성립이 안 되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면 해야 되는 거죠. 난색을 표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획재정부의 내부적인 기류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표출된 게 아닌가. 이게 뭐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나왔을 것 같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지금 정부 안에서 이 안을 하나 두고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구나.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해할 수 건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런 모양새인 아니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보고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보고를 하고 총리님 이거는 좀 이런 부분에서 법제화 부분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고가 돼가지고 통일된 발언이라든지 총리실을 통해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법제화도 안 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안 참 맞죠. 의문스럽네요. 그러니까 그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지 법제화를 하는 데에서는 좀 이제 거리를 둔 셈인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네. 법이 있어야지만이 그쵸. 그 지원을 하는 거죠. 법 없이 하면 그게 자체가 알겠습니다. 헌법에 네. 반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상하네요. 네, 좀 빨리 좀 정리가 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